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8장 효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8-5 효소 촉매 작용의 동력학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215페이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6 효소 저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질병 신약 개발과 연관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저해 작용은 특정 약물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신약을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분자들이 효소의 작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가역적 저해, 비가역적 저해. 자, 가역적 저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비공유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비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결합이죠. 그래서 저해제를 제거하면 언제든지 가역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립신 저해제와 같이 일부 비공유 결합은 생리적 조건 하에서 비가역 반응만큼이나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고, 비가역적 저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효소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며 공유 결합이나 비공유 결합의 정도가 얼마나 타이트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독소가 특정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때 비가역적 저해 반응이 나타납니다. 1번 가역적 저해. 가역적 저해 반응은 경우를 막론하고 억제제가 효소에 비공유적으로 결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가역적 저해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 활성 감소 기전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쟁적 저해라는 말이 나와요. 저해 중에서 경쟁적 저해. 그래서 어떤 분자가 기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서 효소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분자는 또한 효소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면 이는 저해자라기보다는 경쟁적인 또 다른 기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지만 분자가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소가 작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제 기질과 효소가 결합할 수 있는 효용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쟁적 저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쟁적 저해제의 간단한 그림을 8-14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경쟁적 저해제가 거기 보면 I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인히비터가 되겠죠. 효소의 활성 부위와 결합하게 되면은 효소가 기질에 당연히 결합을 잘 하지 못하겠죠. 즉 이런 결합 자리를 두고 효소하고 저해제가 서로 경쟁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식 같은 거 다시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비경쟁적 저해로 갑니다. 자,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 기질 복합체에는 단단히 결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유 효소와의 결합력은 없거나 매우 낮은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림 16.A 8-16 같이 활성 부위는 아니지만 효소 표면에 결합하여서 기질이 생성물로 변환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히비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론적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질의 여러 개인 반응의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중 하나만 결합했을 때 효소에 결합한 후 비경쟁적 저해제와 동일한 동력학적 특징을 가진다. 이 말은 좀 어렵지만은 위에 있는 A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217페이지 오른쪽에 맨 아래 패러그래프. 자, 비경쟁적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와는 달리 차이점이 이거예요. 기질의 농도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자체는 효소에 직접 하지 기질과의 결합은 관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비경쟁적 저해작용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효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은 비가역적 저해라는 차트가 나오네요. 그걸 하기 전에 경쟁적 억제의 좋은 예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약물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관여하는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5-13 그림을 보니까 이 분야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내용을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배울 부분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초록색이 있어요. 초록색이 효소입니다. 효소. HMG 코엘 리덕테이저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요. 거기에 액티브 사이트가 있죠. 즉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자리, 서브스트레이트가 바로 HMG 코에입니다. 밑에 보니까 빨갛게 HMG 코에에서 서브스트레이트 적어놨죠.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HMG 코에 리덕테이저와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오른쪽에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아시틸 코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HMG 코에로 바뀐다는 거예요. HMG 코에가 방금 초록색으로 표현된 HMG 코에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메발로네이트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 메발로네이트는 여러가지 다단계의 반응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뭘 만들어내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양이 많을 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양이 많을 때, 즉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말게 하기 위한 약물이 바로 HMG 코엘 리덕테이저의 액티버 사이트에 경쟁적인 억제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다시 왼쪽 그림 5-13번 오시면은요. 로바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경쟁적 이니비터 되어 있죠. 컴피티티브 이니비터. 자, 로바스타틴은 뭐와 결합한다는 거예요? HMG 코에이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자, 로바스타틴을 보니까 HMG 코에이와 구조적으로 액티브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약물입니다. 로바스타틴. 그 밑에 보니까 갈류열고 즉 로바스타틴 말고도 메바스타틴, 그 다음 캠파틴 이런 말이 있죠.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갈게요. 좀 복잡하지만요. 자, 오른쪽에 가니까 조금 전에 HMG 코에이가 HMG 코에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메발로네이트를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가입표를 해놨죠. 스타틴이라고 써놨어요. 스타틴. 이것을 막아주는 약물을 전부 다 스타틴 계열 약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스타틴 계열 약물이라고 하냐면은 메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이것처럼 끝이 스타틴으로 끝나는 약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 저해제에서 경쟁적 억제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의 저해를 막아주는 약물들을 스타틴 계열 약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약물들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스타틴 계열 약물은 굉장히 다양한 또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에 대해서 독성을 많이 나타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메커니즘 잘 안 밝혀졌지만,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런 고지혈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자들은 심혈관 질환과 연관되는 거죠. 이런 혈관성 어떤 질환과 연관된 사람들은 일반 솔리드 튜머에 걸릴 확률이 낮아요. 솔리드 튜머, 그러니까 이제 종양에 의해서 죽는 많은 분들은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서로 약간 상이한 그런 역학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치료하는 약물에 의해서 좀 서로 다른 효과를 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것처럼 경쟁적 억제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사이트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로바스타틴 약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HMG 코에가 가서 붙겠죠. 그럼 HMG 코에가 가서 붙으면은 메발로네이트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로바스타틴의 약물의 반감기나 이런 것도 잘 조절해야 되겠죠. 약물의 투여, 랑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잘 맞춰야 될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콜레스테롤 저해를 위해서 드실 약물이 있다면은 이번 주에 가서 그 약물의 그 설명서를 한번 봐보세요. 이 스타틴계 약물인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효능이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뭐 설명하다가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이게 아주 좋은 경쟁적 억제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비가역적 억제 쪽으로 갑니다. 자, 어떤 물질이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는 비가역적으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거 하기 전에 이 그림을 설명을 안 했네요. 이거는 비경쟁적 억제입니다. 앞에 거는 경쟁적 억제고요. 비경쟁적 억제는 활성 부위가 아닌 부분에 가서 억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쉽게 이해할 거니까 이거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218페이지요. 자, 어떤 물질이 효소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은 이는 비가역적으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것인데 대부분의 비가역적 효소 저해제는 천연이나 합성의 독성이 용어한다. 이러한 물질은 활성 부위의 특정 작용기에 결합하여서 효소가 비활성형 상태가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기질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비가역적. 자, 이러한 비가역적 저해제는 특정 주요 장기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며 활성 부위에 강하게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비가역적 저해제는 전이 상태의 유사체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많은 비가역적 저해제가 독소이지만, 자, 독과 약은 차이점이 뭘까요? 독과 약. 이건 농도 차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독소가 약물이 될 수도 있고, 약물이 또 과하면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소이지만 일부는 치료 약물로 활용이 된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오메파라졸. 여러분 쏙쓰리고 이러면은 많이 먹는 약물이 바로 이 오메파라졸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이것은 비가역적으로 위의 양성자 펌프를 저해합니다. 자, 위의 양성자 펌프. 어떤 작용하는 것이 위의 양성자 펌프일까요? 그래서 위산의 농도를 낮추어 줍니다. 이 속이 쓰리다는 것은 결국 위산이 과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게 오메파라졸입니다. 자, 위에 보니까 소화성 궤양질환,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역류성 인후두염, 이런 등등한 이런들 좀 과음하고 나면 그 다음날 쏙 서리고 하는 것들이죠. 또 식사가 조금 불균형적으로 일어난다든지 하는 분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소화성 궤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도 스트레스 반응과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 있는 것이 오메파라졸의 화학적 구조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보니까 가운데 페렌탈 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위에 있는 벽세포입니다. 벽세포. 위에 있는 다양한 세포 중에서 염산의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 벽세포죠. 벽세포가 염산을 만듭니까? 그러진 않죠. 벽세포에서 뭘 내보내는 거예요? H와 Cl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스토막 루멘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 보게 되면은 이 벽세포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포 내에 H 플러스와 CL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K는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양성자 펌프예요. 거기까지 표현한 게. 이 오메파라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양성자 펌프를 저해하는 약물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성 궤양 질환에 처방되는 약물들은 그 구조가 거의 다 비슷하고 이 부분을 타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성자 펌프 저해제는 위의 벽세포에 존재하는 양성자 펌프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위산 자체가 우리가 뭐 네이버나 구글 가면은 분비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이렇게 썼지만은 위산이 분비되지 못한다가 아니고 위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H+와 Cl-가 나오도록 하지 못하는 거죠. 벽세포에서 위산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세포가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위산을 만들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런 비가역적 억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그 양성자 펌프 저해제, 이거는 이제 위산 증가에 의한 식도 속쓰림의 치료에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7로 갑니다. 효소작용의 조절 기전. 지금부터 효소 역할을 넘어서 효소작용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해야만 특정 원료로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218페이지 오른쪽 1번 기질 수준 조절 바로 위에 보게 되면 각 효소가 작동되는 효율성은 기질의 가용성, 생성물의 이용도, 세포 전체의 요구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절돼야 되겠죠. 기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또 생성물을 얼마나 우리가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1번 기질 수준 조절이라는 말이 있네요. 어떤 효소 조절 작용은 기질과 생성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기질 수준에서 조절된다. 이건 질량작용 법칙. A가 많으면 B로 많이 넘어간다. B가 많으면 A가 더 이상 B를 안 만들어낸다. 와 똑같은 작용이죠. 그래서 5번째 줄 기질 농도가 높으면 반응이 보다 신속하게 일어나고 반대로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생성물의 농도가 높으면 기질이 생성물로 변환되는 것을 저해하는 효과. 즉 대사적으로 원하는 반응이 충분하게 일어난다면 생성물 자체가 저해제로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생성물 또한 효소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기질 수준 조절만으로 대부분의 대사 경로 조절을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기질이나 중간 대성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른 물질에 의한 효소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많다는 거죠. 두 번째, 피드백 조절. 많은 대사 경로가 공장의 조립 라인과 유사하다면 아래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A가 B로, B가 C, C에서 D, E로 이렇게 조립되는 과정. 각각의 단계에는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초기 반응물 또는 원료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B, C, D는 중간 생성물이 되겠고, E가 이제 최종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생성물인 E는 다른 대사 경로에서 또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반응물인 A 또한 다른 대사 경로에 관여하는 분자라고 가정했을 때 E의 활용이 갑자기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E의 활용이 갑자기 늘어지면 그러면 A에서 E로 가는 대사 과정이 E의 활용 속도와 무관하게 또 계속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려면 E의 양은 계속 축적이 되겠고 A는 소모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E의 농도가 높아지면 E의 생산을 억제하는 신호를 내보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피드백 조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고, 그래서 세포는 활성화 또는 억제를 통해서 최종 생성물의 생성을 제어하는 이런 걸 여러분 알고 있는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간단한 그림에서 볼 때는 E가 A에서 B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피드백 제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의 생화학 반응은 어느 정도 가역적이기 때문에 E가 다량 축적된다는 것은 중간 생성물의 농도 또한 축적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피드백 조절 기전은 원하지 않는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간체의 축적 또한 방지를 해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A와 B의 과정이 블락킹 되게 되면 C와 D가 또 대사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또 밑에 나와 있어요. 억제 조절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은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밑에 뭐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A라는 초기 반응물이 두 경로의 원료를 사용이 되며, 두 경로라는 것은 G와 N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두 경로의 최종 산물인 G와 N은 거의 동량이 생성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G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CD 단계의 효소를 제어하거나 또는 C에서 K로 가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물론 두 조절 기전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N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또 그 반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테라그래프, 효소의 억제뿐만 아니라 활성화 또한 대사를 조절하는 것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종 생성물에 의한 제어에 의해 억제 및 활성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조절 대상인 효소가 직접 관여하는 기질과 구조적인 유사성은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사 경로를 몇 단계 지나서 나타나는 생성물이 훨씬 앞 단계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알로스테릭 효소로라는 말이 나오네요. 우리 알로스테릭 조절이라는 말은 배웠죠. 같은 의미예요. 다른 구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효소 리간드 결합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당연히 이런 것을 우리가 알로스테릭 효과라고 정의를 내린 바가 있죠. 그래서 알로스테릭 효소는 주로 여러 개의 활성 부위를 갖는 다중 소분자 단백질 분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기전 자체가 알로스테릭 부위에 결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다른 분자가 조절자로 작용하는 경우, 그래서 동형, 뭐 2형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밑에는 1번, 2번 그에 대한 또 부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잠시 봐주기 바랍니다. 다음 편입니다. 자, 공유 변형을 통한 효소 조절 작용이라는 차트가 나옵니다. 알로스테릭 조절과 피드백 조절은 항상 돌아가는 공장 기계를 제어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공장 기계는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대기 상태에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공유 변형이라는 말이 있네요. 코발렌트 모디피케이션을 통해 조절되는 효소는 공유 결합 형성의 유무에 따라서 효소의 활성 정도가 결정이 되고, 다양한 공유 변형이 효소 활성을 조절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산기가 붙느냐 안 붙느냐, 포스포레이션, 디포스포레이션입니다. 인산화 시키는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카이네이죠. 인산기를 떼내는 효소를 포스파타제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 간단한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효소 활성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또 다른 공유 변형으로는 ATP에서 아데닐레이트 장기의 전달을 통한 아데닐기를 붙여주는 아데닐화, 그 다음에 NAD, ADP 리보실 부분의 전달을 통한 ADP 리보실화, 그 다음 아세틸코에, 아까 메발로이트 할 때 잠시 언급했던 아세틸코에로부터 아세틸기 전달을 통한 아세틸화, 즉 지금 효소 활성을 조절하는 게 인산기를 붙여주느냐 안 붙여주느냐, 아델기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라이보실기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아세틸기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나씩 나누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탈인산, 인산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 해당 분야에서 다시 더 설명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인산화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효소의 대사 및 신호 경로는 가역적 인산화, 자 이건 대부분 가역적입니다. 인산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 8-20을 보게 되면은 카이네이즈,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자, 인산기는 어디서 오죠? ATP에서 옵니다. 세린, 스레오닌, 타이로신, 이 세 가지의 수산기에 결합하게 됩니다. 수산기에 TYR, 타이로신이죠. 타이로신, 티로신, SER, 세린, THR, 트레오닌이죠.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은 인산기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자, 단백질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뭐 어떤 경우에는 몇 번째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번째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2개, 3개, 몇 개 있겠죠. 인산기를 받아들이는 아미노산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타이로신, 세린, 트레오닌. 그래서 인산화가 되었다.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었다. 이러면 그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최소한 이 세 개 중에 한 개 이상이 인산기가 붙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수산기에 인산기가 붙습니다. 각각의 아미노산은 수산기, OH기가 있죠? 거기에 인산기가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 인산화 과정은 피를 방출하는 포스파타제, 인산 가수분해 효소예요. 라는 다음 단계 효소에 의해서 가역적 효소를 준다. 거꾸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단백질의 인산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크게 하전된 인산기를 전하가 없는 수산기에 더할 때 반발력 또는 인력이 작용하여서 효소의 구조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기질이나 조절 단백질에 대한 결합의 친화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인산기가 되었을 때 이것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또 탈인산화가 되었을 때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변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소 조절은 호르몬 조절에서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한번 더 정리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효소가 공유 변형을 위해서 조절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공유 변형이라는 게 인산기를 붙이거나 아데닐기를 붙이거나 라이보실화, 아세틸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내야 될 것은 탈인산화, 인산화, 카이네이즈 포스파타제. 거기에는 어떤 아미노산들이 타이로신, 세린,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들이 인산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인산기는 어디서 받느냐? 이 세 가지 효소의 하이드록실기, OH기, 지금 8-20 그림 보면 OH기에 인산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인산기는 어디서 왔다? ATP에서 온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